자, 이번 시간은 기본 강의 2주차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죠? 지금 보고 있는 게 뭘 보고 있습니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수립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머리쯤만 따서 용용, 계도, 시수, 기, 도정, 지, 입이라는 6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즉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요 6가지 내용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본 게 뭐였었죠? 용도지역에 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뭐냐라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왜 지정한다 그랬죠?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정한다? 여기는 도시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관리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농림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하자. 이렇게 도관농자 전 국토를 구분하는데 크게 이렇게 먼저 지정해 놓는다. 그래갖고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지죠? 그중에 다시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주거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상업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공업지역이라 하자, 여기는 녹지지역이라 하자, 주상공록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또 그래놓고 관리지역은 다시 셋으로 여기는 보전관리지역, 여기는 생산관리지역, 이쪽은 계획관리지역이라 하자 이렇게 나눴었죠. 그리고 또 도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은 1, 2종,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나눠지죠. 상업지역은 중1, 유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 16가지로 관리지역은 이렇게 3가지, 농림, 자본은 각각 1가지씩 있어서 16, 3, 1, 1 총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 용도지역이라는 게 이렇게 지정된다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용도지역이 무엇이냐? 그 용도지역에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럼 전 국토를 용도지역만 지정해서 21가지 지정하면 국토가 관리되더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용도지역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용도지역에서 아까 제한하는 것들 몇 가지 있었죠? 용도에서의 행위제한 3가지. 첫째,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제한. 대지안에다 건물 너무 뚱땅히 치지 말라. 건폐율제한. 대지안에다 건물 너무 쭉쭉 빵빵으로 치지 말라. 용적률제한. 각 21개 용도지역마다 21가지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아요. 그때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 이하로 줘요. 라는 그런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각 용도지역마다 그런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만 갖고는 국토가 관리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위에다 하나 더 만들자. 뭘 집어넣자? 용도지구라는 걸 어디다 정한다? 용도지역 위에다가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뭘 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그 위에다 또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즉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에서 살펴본다? 바로 이 용도지구가 무엇이냐? 요거에 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용도지구는 그럼 몇 가지가 있을래? 용도지구에 뭐가 나옵니까? 종류에 대해서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법률에서 10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법률에서 규정한 10가지 어떻게 됐죠? 경미, 보시개, 고취, 팡방특. 경미부고 고추부라고 했더니 고추 누가 그런다 그랬죠? 바바리맨이 경미부고 고추부랍니다. 경미 열받았다 안 받았다? 열받았죠. 뭘까? 방방 뜨더라는 얘기입니다. 경미 여자 이름이죠. 경미야 라고 불러놓고 보시개 보란 뜻입니다. 뭘 보래? 고추 열받았죠? 경미가 팡방특 방방 뜬다는 얘기죠. 경미, 보시개, 고취, 팡방특 이렇게 10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만 외우면 됩니까? 안 되죠. 뭐 돼야 돼? 원래 내용이 뭔지냐 그 내용을 알아야지 머리점만 해도 뭐 돼서 먹습니까? 그래서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지구, 개발진인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경미, 보시개, 고취, 팡방특 10가지를 다시 본래 내용대로 그 10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하면 될까? 안 됩니다. 법률에서는 이렇게 10가지만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가보니까 다시 또 그걸 세분화시켰습니다. 아까 세분이 뭐라 그랬죠? 자세히 나눈다. 그래놓고 경관지구는 뭐뭐 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자수시.
미관지구는 뭐겠죠?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중력일. 보존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역중생. 시설 보존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학공항공, 학공항공 네 가지가 있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산관, 복특 이렇게 5가지 나눠지고,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나눠지죠. 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라고 나눠집니다. 방화지구는 시행령에서는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거는 여기서는 여러분들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어디 가볼까? 기본서에 가보시면 몇 페이지에 70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지구 종류 해가지고 거기부터 종류들이 쭉 나오고, 시행령상 세분화된 용도지구 종류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 쭈르륵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각각의 용도지구마다 이게 무슨 특성인지 하나씩은 거기 있는 걸 보고 이제 보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도 먼저 법률에서 10가지 경미, 보시개, 고취, 방방특 외우시고, 시행령상 세분된 애들은 각각의 나눠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걸 안 외워두면 나중에 또 진도 나가면서 막대한 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벅차더라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참 외울 게 많아요. 아까 용도지역 21가지 외우는 것도 돌아버리는데, 거기다가 또 아까 소자잖아. 검표율 제한할 때 5566, 57, 9887, 777, 222, 224, 22 외우라 그랬죠? 용적률 제한, 상준공주, 녹간농자, 1500, 500, 400, 300, 180 그래놓고 또 세분화되잖아. 1500, 또 중일 요구는 1500, 1300, 1100, 900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되는 것들 외우셔야 됩니다. 왜요? 시험 문제 자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량이 많더라도, 아까 말했어. 오늘 안 가면 내일은 뭐 하랬어? 뛰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쉬면 내일 뛰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헛섭습니다. 오늘 안 하면,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에 또 못 따라갑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쫓아오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구 종류, 요거 크게 10가지, 시행에서 세분화한 것들 8가지, 세분화되는 것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지구 종류가 외워지면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건 누가 할까요? 도시군 관리를 한다 그랬잖아. 우리 요거 용도지역만이 아니라 용도지구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지정한다? 용도지역 지정권자와 용도지구 지정권자는 똑같습니다. 즉 도시군 관리객 결정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는 자가 여기는 시가지 경관지구야 라고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시면 되니까 바로 도시군 관리객 결정권자들이 역시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결정권자가 누구였었죠? 원칙은 시도의사,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장, 예외 국장. 그래서 쓸 때는 항상 높은 자부터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이 자들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거고, 지정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에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용도지구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되죠. 그러면 용도지구 아까 말한 10가지에다 또 세분화되는 것들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그걸 용도지구에서의 무슨 제한이 한다? 건축제한이라고 말하죠.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이 있는데 그중에 주로 여기는 건축제한으로 나타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뭐라 됐더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열거되는 이 용도지구들이 지정되면 아까 어디다가 여기서 그림 보시면 여기 용도지역 위에다가 빨간 뭐가 지정됩니까?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각각의 용도지구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건축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때 어떤 건축물을 함부로 지어서는 아니 되더냐? 뭐가 정하는 거? 바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지정됐습니다. 그럼 여기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는 걸 해치는 그런 것다 장애가 되는 그런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은 함부로 져서는 안 되는지 그게
어디에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요러요러한 시가지 경관지에서는 이러이러한 건 건축할 수 없다. 어딘가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규정돼 있다? 도시군계획 조례를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례가 뭐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따라서 여기가 서울특별시거든요. 이게 서울특별시, 저 남산이 보이는데 이 서울특별시 안에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지정되면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아니 되는지 알고 싶으면 뭘 찾아본다? 서울특별시 도시군계획 조례를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거기 열거돼 있어.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 군자는 서울은 군이 없으니까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라는 걸 찾아보시면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도시군 계획조례 이렇게 오지만 사실은 실무가서는 서울에서는 군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거기 찾아보면 뭐라 됐더냐. 제1조, 2조, 3조, 4조 쭉 내려가다가 중간쯤에 내려가다 보면 서울특별시에는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같은 것처럼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래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구 안에서는 무슨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런데 무슨 지구는? 보존지구는 보존지구는 거꾸로 건축할 수 없는 걸 건축하는 게 아니라 요러이러한 건축물에 하나여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하나여 건축할 수 있다. 이건 건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만 규정합니다. 그러면 보존지구에서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에서는 요러요러한 건축물을 지으랍니다.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고 그거 이외에는 여기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에서는 다른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건축물을 건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와 같이 도시군 계획 조례로만 정할까? 아니고 이제 그다음부터 뭐가 나온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로 정하겠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뭘까? 고도지구입니다. 최고 높이, 최저 높이를 정하는 게 고도지구죠. 여기 건축물 질 때 너무 높게 짓지 말라? 최고 고도지구. 여기다 건축물 질 때는 너무 낮게 짓지 말라? 최저 고도지구입니다. 그때 최대 높이 얼마까지만 져라? 최저 높이 얼마 미만으로 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요 높이를, 요 구체적인 높이를 어디서 규정할래? 그거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뭐로 정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라는 말을 조심합니다. 즉 조례로 정한다는 건 법으로 만든다는 뜻이고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는 건 계획으로 수립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 거냐 아니면 계획으로 수립하느냐 이 차이죠. 따라서 고도지구에서의 최고 높이, 최저 높이는 어디를 찾아볼 것? 도시군 관리계에서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하면서 그때 이 고도지구에서는 높이를 몇 미터로 한다라고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에 최고 높이, 최저 높이가 규정됐습니다. 그때 최고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최저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구로 정하는 높이를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최고 고도지구는 너무 높은 것 짓지 말라. 몇 미터 초과하는 건 안 된다. 반면에 최저 고도지구는 몇 미터 미만으로 지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식으로 건축 제한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고도지구에서의 높이 제한이죠. 자, 두 번째 공항시설보지구. 아까 시설보지구는 몇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학교, 공용, 항만, 공항인데 그중에 몇 번째 거? 네 번째 거. 공항시설보지구에서의 건축 제한만은 우리 저 김포공 같은 데 가면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느라고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서 주변에 건물들을 다 낮게 지었습니다. 그 건물 낮게 진 게 바로 무슨 지구다? 그게 공항시설보지구거든요. 그럼 공항시설보지구에서의 건축을 낮게 짓는 건 무슨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걸까? 그거는 건축 제한만은 항공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시설보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무슨 법에 제한을 받는다? 항공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고 했었죠. 아까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뭐 있었죠?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눠집니다. 자, 이때 자연취락지구라는 건 어디다 지정되는 거냐? 우리 용도지역상 개발되지 않은 시골 지역들이죠. 그럼 시골이 어디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줄여서 녹관농자 이렇게 보면 녹관농자 이런 지역을 우리가
보통 시골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녹관농자인 시골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동네들 그건 뭐로 정합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정답니다.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자연취락을 정하죠. 그런 데는 자연취락지구라고 하죠.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가면 그린벨트 안에도 동네가 있거든요. 그건 외우셔야 돼.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지구를 뭐란다? 집단취락지구로 정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동네는 뭐로 정한다? 집단취락지구로 정하도록 돼 있죠. 이와 같이 취락지구는 녹관농자인 시골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와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되는 집단취락지구로 구분된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 그때 요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무슨 건축물을 지을까? 시골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은다면 여기다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것이냐는 얘기죠. 그건 어딜 찾아봐라?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들어가 보면 그 시행령 옆에 우리 법제처 치고 들어가면 돼요. 법제처 하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법제처 화면에 뜹니다. 거기 국가법령이라고 이렇게 몇 가지 쭉 있어. 그중에 제일 위에 국가법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법령 이름을 칠합니다. 거기다 뭘 치면 돼?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먼저 치십시오. 그러면 그 법률이 뜨면서 이쪽 좌측 화면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이라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떠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이거든. 그 중에 뭘 누른다? 시행령 하고 누르고 들어가. 그럼 시행령 하면 그 시행령이라 써있는 바로 밑에 별표들이 있습니다. 그 별표를 클릭하면 별표 1, 별표 2, 별표 3 쭉 나오는데 별표 24까지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별표 몇 번? 23번에 가보라는 얘기입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을 클릭하면 뭐가 뜬다? 자연취락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의 종류가 거기에 쭉 열거됩니다. 요래는 건 자연취락에서 건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거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다가는 무슨 건축물 짓는다? 국토개혁법 시행령 별표 23에서 규정하는 건물 짓면 된다 얘기죠. 반면에 집단취락지구 안에다는 어떤 건축물 지을까? 자, 우리 집단취락지구는 좀 전에 어디다 지정됐죠?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된다 그랬죠. 이때 개발제한구역 안에다 건축물 함부로 짓지 못하라고 규제하는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됐죠. 바로 줄여서 그걸 말한다.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실무에서는 개특법 하고 얘기해요. 바로 그 개특법과 령자는 뭐죠? 법령. 법령이란 법률과 부령을 합쳐서 법령이란다.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었죠?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부령이 있다 그랬죠. 바로 그걸 합쳐서 법령이란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의 지점이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을 것이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점에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점에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집단취락지구 안에 따른 어떤 건축물을 지을지는 무슨 법을 찾아봐라? 개특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서 그 개특법 내에서 지으라는 그 건축물을 지으면 된다라는 게 바로 취락지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라는 건 말 그대로 보면 개발을 진흥하는 지구다. 아까 몇 가지 있다 그랬죠? 5가지. 뭐뭐? 주거개발진흥지구. 이건 전번도 나왔었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 주산관, 복특, 주산관, 복특 이렇게 5가지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무슨 건축물을 지어야 될까? 자, 개발을 진흥한다 그랬으니까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발하는 지역을 야 토지 소유자들 너는 너대로 개발해. 마음대로 개발하려면 무슨 개발된다? 난개발. 개판 개발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무슨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수립되면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 뭐랬죠? 특정 지구를 하나의 단위로해서 묶어가지고 거기서만 수립하는 게 먼저 뭐가 정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에 수립되면 우리 판교지구라고 들어보셨죠? 판교지구, 동탄지구, 광교지구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잖아. 바로 그런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서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서 지구 단위에 수립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개발진흥지구도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지구 단위에 수립되면 지구 단위에 위반해서 건축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지구 단위에 수립되지 않는다면 개발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개발 계획에 위반해서 건축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즉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무슨 건축물 짓는다?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무슨 지구? 여기 방제지구. 그럼 방제지구는 뭐 한다 그랬죠? 재해를 예방한다 그랬습니다. 산사태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지구가 되게 방제지구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홍수 피해가 참 많이 나니까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지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층 전부를 방제지구, 이게 전체 방제지구인데 방제지구 안에는 1층 전부를 무슨 구조로 만들었다? 필로티. 왜 필로티로 만든다 그랬죠? 여기 물이 넘실넘실 이렇게 넘쳐 흐르더라도 1층은 저렇게 이렇게 기둥으로만 이렇게 짓는 걸 무슨 구조로 한다? 저게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 그래서 건물의 밑에를 1층을 이렇게 기둥으로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필로티 구조라고 만드는데, 저런 필로티 구조로 해버리면 비가 와서 홍수에 잠기더라도 1층은 물에 잠기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기둥 사이로 다 물이 흘러가는 건 괜찮습니다. 만약에 1층에 집기 비품 가자 도구 같은 게 있었으면 전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못 쓰겠지만 이걸 물에 잠길 걸 예견해서 필로티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층에 물이 흘러가더라도 침수될 피해는 없겠죠. 그렇게 필로티 구조로 만든다면 이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 포함시킨다, 층수에서 제외시켜준다. 예, 층에 안 들어갑니다. 즉 필로티 부분이 1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가 1층이야? 여기가 1층이에요.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 이 건물은 몇 층짜리다? 4층짜리지. 이 필로티 부분까지 따져서 5층짜리 하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제지구에서는 1층 전부를 이런 필로티 구조로 한다면 그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용도지구는 왜 지정됐죠?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어디에서의 용도지역에서 제한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정하고,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법률에서 일단 10가지. 경미, 보시개, 고취, 방방턱이라는 게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용도지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끝났죠?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가는 게 끝났습니다. 이제 뭐 남았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여기 입주규제 최소구역. 요 5가지를 개도시수, 입, 이 5가지를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 한다 그랬었죠. 이 5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용도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라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야. 4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여기다 써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원래는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요. 개도시수 여기다 입하고 썼으면 얼마나 이뻤을까? 그러면 한눈에 용도구역 했는데 이는 뭐 입을 여기다 써놓지 않고 여기다 끝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건 아주 체계적으로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 그래서 일단은 개도시수 입 5가지를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고 부른다. 그럼 용도구역 5가지 특성들을 살펴보죠. 그중에 첫 번째, 각각의 용도구역은 어떤 것들이 있다? 5가지 여기 용도구역의 종류가 나오고 그거 누가 정하니? 지정권자부터 보죠. 그래서 5가지 뭐? 개, 도, 시, 수, 입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누가 지정할까? 자, 여기 그림 보시면 국장이 지정하는 게 몇 가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주규제 최소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또 화살표 이렇게 보니까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변경 이것도 국장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가와 주정구에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만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하는 건 언제 한단다? 무슨 계획과 한단다?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돼 있으면 그건 국장이 직접 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여기 시도지사 이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죠. 둘이 있어. 그래서 시가와 주정구역은 원래는 국가계획과 연계되면 국장이, 연계되지 않으면 시도사가 지정권자가 됩니다. 반면에 입주규제 최소구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다만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올해 2017년까지만 입주규제 최소는 국장이 합니다. 그럼 2018년부터는 그냥 결정권자가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문제니까 지금 2018년 건 안 봐도 돼. 그럼 현재까지만 보자.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국가가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래서 우리 국장이 개입 시에는 이렇게 붙었으나 국장이 개입 시에는 국장이 결정한다라고 전번 결정권자에서 배웠었죠?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중에서 국가계획과 연계된 건 국장이 결정하고요. 반면에 어디에 관해서는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누가 한단다? 원래 결정권자인 시도지사가 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역시 대도시장이 한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원래는 시도지사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한다라고 됐죠? 이게 도시자연공원. 그러면 개입시까지 끝나고 도자 끝나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했죠? 해양수산부 장관. 그럼 벌써 했어서 전번 수산자원은 해양수산면이 도시공원의 결정권자들이 지정권자라 그랬으니까 아까 결정권자가 지정권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결정권자들이 각각 지정권자라는 거. 다시 한번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은 국장이 지정하고 요거 도시제한공원구역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지정하고 요거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사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면이 지정한다. 이게 각각 지정권자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부터 개도시가와 주정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지정이 되는데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개도시 수입의 지정 목적이 뭐냐? 첫째, 입지규제 여기 보죠.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죠? 바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왜 지정하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동시에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합니다. 반면에 도시제한공원은 왜 지정하죠? 남산이라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하다는 건 식물 식자를 말합니다. 식생이라는 건 살아있는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함부로 그 산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죠. 도시 안에다가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한다. 서울에 있는 남산을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시가와 주정구역은 왜 지정하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니다.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한다. 이런 건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목적이죠. 그 다음에 개도시수, 수가 뭐죠? 수산자원 보건. 여기다 안 써놨어.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너무 간단해. 저 남해안 바닷가 그런데 그런 데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건 수산자원 보호요.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바로 도시지역에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좀 이따 다시 나와. 도시 정비를 촉진한다. 즉 노불량한 그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좀 지역 거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있죠. 그 지역에 어떤 우리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 있어 그런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해서 입지규제하는 걸 최소한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지역 이런 데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지정된다. 각 지정 목적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니까 시가와 주정구역에서의 시가와 유보기간이라는 게 나오죠. 이 중에 무슨 지역을 보자? 시가와 주정구역.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시가와 주정구역이란 뭐 하는 지역이냐?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한다 그랬죠. 개발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개발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라 그랬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쪽이 어디냐? 저기 인천에 가보면 청라지구라고 했습니다. 청라지구. 이쪽은 무슨 지구죠? 밑에면 거기가 송도지구입니다. 청라지구, 송도지구. 그 다음에 이쪽에 바다 쪽에 보면 이게 섬이 있는데 이게 영종도거든요. 영종도 이쪽 동쪽, 이쪽 서쪽으로는 여기 뭐더냐? 여기가 공항입니다. 그럼 인천국제공항이죠. 인천국제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지역이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나머지 요 지역, 요쪽 쪽. 이쪽이 문제되는 거죠. 자, 지금 청라지구에서 어디 들어가는 이쪽 송도지구로 들어가는 아니 이 영종도로 들어가는 여기 청라지구로 들어가는 여기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송도지구에서 인천공 쪽으로 다시 영종도로 들어간 역시 다리가 있고요. 다리가 있죠. 그럼 이때 요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면 이쪽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공항 지역은 개발되고 있고 청라지구도 개발됐고 송도지구도 개발되는데 여기는 아직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청라지구 개발되는 걸 보고 송도지구 개발되는 거 보고 공항 지역 쪽에 개발되는 걸 보고 이쪽은 나중에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개발한 게 아니라 옆에가 어떻게 개발될지를 지켜봤다가 나중에 개발하면 좋겠는지요. 이런 데를 뭐로 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하고자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뭐 한다 했죠? 유보한다. 시가지 조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를 시가와 조정하는데 그때 일정 기간 동안 개발 안 한다 그랬죠. 그 기간을 뭐라 부른다? 시가와 유보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이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으로 정한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결국 여기 영종도는 몇 년으로 지었다나 2002년도에 지었는데 그때 15년 하고 지정했습니다. 그럼 2002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바로 요번인 2017년까지는 여기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시가와 유보기간으로 정했죠.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그랬으니까 15년 하고 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럼 3년짜리는 안 됩니다. 최소한이 5년 이상이 되니까 3년은 안 됩니다. 그럼 30년은 그것도 안 됩니다. 최대가 20년까지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15년을 할지 20년을 할지는 뭐로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 계획으로 정하도록 됐습니다. 이걸 말한다? 시가와 유보기간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럼 시가와 유보기간을 지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때 이 안에서 개발하지 못하고 시간이 쭉 흘러간다. 그럴 때 15년 하고 지정했는데 1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바로 15년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되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시가와 조정구역으로서의 효력은 상실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되면 어떤 효과? 더 이상 거기는 시가와 조정이 아닌 시가와 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 끝난 날에 다음 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이라고 되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까 제가 용도구역은 왜 지정한다 그랬죠? 토지의 이익 및 건축물의 용도, 배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어디서의 제한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라는 것에 제한한 것들을 다시 더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뭘 정한다? 용도구역을 정하고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개도, 시수, 입이라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끝났어? 그 다음에 마지막 입장으로 빠졌죠? 입지규제 채수구역. 그럼 개도, 시수, 입의 때 입지규제 채수구역이라는 게 뭐더냐? 자, 이런 데입니다. 저쪽 인천에 가면 인천역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역이 있어요. 그 전철 지하철역 검토하면 인천역이 나옵니다. 근데 인천역은 만들어진 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노블령이 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천 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이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죠. 도시 기능을 제대로 현재는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싹 꺼먹여서 다시 이런 첨단 도시로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런 인천역 후지구리한 지역을 싹 꺼먹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저기를 현재 뭐로 지정되어 있다? 입지규제 채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역 일대가 실제로 입지규제 채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지규제 채소구역이라는 건 왜 지정할까? 어디다 지정할까? 지정대상 지역 해가지고 크게 3가지만 써놨습니다. 어디랍니까? 도심 또는 부도심으로 되네. 우리가 도심 하면 어딜 맞아?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 우리 서울의 도심 하면 어디입니까? 명동 일대가 도심입니다. 그럼 부도심 뭐죠? 정중앙은 하지만 그 지역 거점식으로 육성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쪽 신촌 지역 또는 강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쪽은 영등포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을 부도심이라고 합니다.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을 뭐로 지정한다? 입지규제 채소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철도역사나 터미널 또는 항만 등의 기반이 있을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예, 여기죠. 인천역 같은 철도역사라든지 고선 터미널이라든지 또는 항만을 중심으로 뭘 하고 싶다? 지역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싶으면 그런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올해 27회 시험 문제 나왔었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어디를 예를 들어보면 될까요? 저쪽에 보면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왕십리역에 있는데 가보면 여기는 전철이 몇 개나 교차하더냐? 아마 4개가 교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여기 2호선도 교차하고요. 5호선도 교차하고 뭐 7호선도 교차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선입니다. 몇 개 이상?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라고 됐죠. 그럼 결절지라는 게 뭐죠? 결절. 결절이라는 건 우리가 말한 매듭이 묶인 자리를 결절이라고 합니다. 결절이라는 건 매듭이 묶인 자리.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어떤 끈 같은 거 있잖아.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볼까? 여기 있는데 이걸 갖다 묶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듭이 생기죠. 설마 끊어지지 않겠지? 묶었다고? 자, 이렇게 묶었잖아. 그럼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도 가고 일리도 가고 또 일리도 간다면 여기는 묶인 자리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죠. 이걸 말한다? 결절이랍니다. 그럼 여기 뭐 2호선, 5호선, 7호선 이렇게 교체했을 때 요 가운데 묶이는 요 자리를 말한다? 그걸 결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듭이 묶이는 자리를 결절지라고 한단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거기서 반경 1km 이내에 그럼 원을 이렇게 그리죠. 1km라는 거 원을 이렇게 그리죠. 요 안내를 뭐로 정한다? 여기를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를 이렇게 된들 거기를 뭐로 정한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여기 말 나온 걸 그런 식으로 말귀를 새겨들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데는 뭐로 정한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이런 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땡 틀린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무슨 구역이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정될 수 있는 지역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등등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데가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정되는 중요한 지역이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3가지만 외우시고 나머지 뭐 한두 가지는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거기는 뭐로 본답니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특별건축구역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중에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그걸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냐? 건축물 짓는 걸 일부 건축법에 있는 규제를 배제하거나 또는 완화시켜 줍니다. 즉 건축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들이잖아. 그중에 몇 가지는 해도 돼, 괜찮아, 규제받지 않아. 또는 완화시켜서 조금 더 크게 짓도록 더 허용해주는 이런 식으로 건축법에 있는 규제를 좀 더 배제하거나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특별건축구역인데 바로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건축법에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그 안에서는 건축을 지을 때 행위자한이 더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는 거. 건축법에 있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구역이 바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거기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죠? 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빨갛게 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쪽 무슨 지역이죠? 준주거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준주거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무슨 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대지가 어디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더라.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다 말이죠. 자, 이건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용지 땅이라는 건 전부 다 각 필지라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땅이 이게 지적법에 보시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땅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어떤 용도지역 등을 지정할 때 요 필지마다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쭉 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꺼버립니다. 이렇게 꺼버리면 어느 지역 같은 데는 자, 여기 A지역, 여기가 B지역, 여기가 C지역 이래 버리면 지금 요 필지는 요 땅을 가만히 보면 이건 세 군데 걸쳐 있어요. 여기는 A지역이 걸쳐 있고 요 지역은 B지역이 걸쳐 있고 요 지역은 C지역이 걸쳐 있죠. 하나의 대지가 몇 군데 걸쳐 있다? 세 군데 용도지역이 걸쳐 있더라.
여기는 A죠. 여기는 B죠. 여기는 C죠. 이렇게죠. 이게 바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요거 뭐예요? 전부 다 A 지역에만 있죠. 요거는 요까지는 A 지역, 요쪽 부분은 B 지역. 이건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와 같이 하나의 대지가 존재하는데 그 하나의 대지가 어디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답니다. 이쪽으로는 준주거지고 이쪽으로는 농림지역 이렇게 걸쳐 있답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 건축물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자, 아까 우리 21가지 용도지역마다 무슨 제한이 있다 그랬죠? 건축 제한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건폐율 제한이 있고 용적률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원칙은 용도지역이 여기까지만이 이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준주거지역이니까 원래는 요 안에다가는 요 대지 안에다가는 무슨 건축물 지어야 됩니까? 요 안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칠 수 있는 건축물 지어야 되고 반대로 이쪽에다가는 농림지역에서 칠 수 있는 건축물 지어야 되고 원래는 그렇게 둘로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이쪽은 준주거지역에서 치는 건축물 그때 건폐율 그때 용적률 치면 되고 이쪽은 농림지역이니까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때 농림지역의 건폐율 농림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전 지역의 그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이렇게 둘 이상에 걸쳐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작은 부분이 면적이 얼마란다?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지금 여기 있는 면적은 800제곱미터고 이쪽 면적은 200제곱미터라네. 그럼 200제곱미터인 이쪽 농림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 이 대지는 지금 200제곱미터잖아. 총 1000제곱미터 되는 대지 중에서 8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200제곱미터는 농림지역에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가장 작은 농림지역에 걸쳐 있는 부분이 330 이하가 되더라 내죠. 200, 330 이하잖아. 그럼 이때 330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번 기초 강의할 때 언뜻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 평이라는 개념 있죠? 우리가 한 평, 두 평 이런 평이라는 개념을 쓰잖아. 근데 한 평은 원래 얼마인지 아십니까? 3.3제곱미터를 우리 한 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말한 33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건 얼마를 말한다? 100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숫자로서 100평이라는데 우리는 평이라는 건 법률 용어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관습적으로 쓰는 것이고 사실은 제곱미터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평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그걸 풀어서 330제곱미터라고 됐죠. 자, 걸쳐있는 부분 중에서 얼마 되는 부분이 있다? 330제곱미터 이해되는 2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얘기야. 그때는 그 대지 전체에 대해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는 어디에서? 전체 대지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어딜 말한다? 이 부분만 많이 알고 이 대지 전체입니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이죠. 이 대지 전체에 대해서 전체 대지에 대해서 뭘 정의한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우리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했잖아. 그건 뭐 한다?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대요. 자, 그러면 아까 330을 초과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1000제곱미터고 여기가 500제곱미터다. 1000이고 500이다. 합쳐서 1500이란다. 그러면 330 이하가 아니라 330 초과되죠. 500제곱미터라는 건 330을 초과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각각입니다. 1000제곱미터 되는 데는 준주거지역에 관한 게 정하고 500제곱미터 되는 데는 농림지역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 1000하고 500이 아니라 800하고 200밖에 안 되죠. 그럼 200은 330 이하 되는 부분이잖아. 즉 농림지역에 있는 부분이 이 330 이하인 200에 속하잖아. 그때는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 따로 또 준주거지역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한데 그럼 아까 따로따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적용하면 되고 농림지역의 용적률은 80%니까 80% 각각 이쪽은 500% 짓고 이쪽은 80% 지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330m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적용한다?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랍니다. 이때 가중평균이 뭐다냐라는 사례를 여기다 정했죠. 가용이 뭐죠? 가중평균한 용적률. 이게 가용, 가중평균한 용적률입니다. 어떻게 구한다? 자, 전체 대지 면적 합치니까 얼마죠? 800 더하기 200 이게 전체 대지 면적이죠. 바로 1000제곱미터. 전체 대지 면적 분해 가중평균하는 용적률을 구해보는 거야. 일단 전체 대지 면적 분해. 자, A지역의 대지 면적 얼마죠? 800. A지역의 대지 면적 800에다가는 곱하기 그 용적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몇 프로? 500%. 800제곱미터 면적에다 용적률 500%를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800 곱하기 500. 이게 A지역의 대지 면적 곱하기 그 용적률. 곱하기 용적률. 다시 더하기
플러스 B지역의 대지 면적 얼마죠? 200제곱미터 곱하기 그 용적률 80%. 그럼 200 곱하기 80 말이죠. 그래서 이쪽은 800 곱하기 500. 이쪽은 200 곱하기 80.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합친 걸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분의 A지역의 대지 면적 곱하기 그 용적률 더하기 B지역의 대지 면적 곱하기 그 용적률 한 걸 하면 이게 가중평균의 용적률이 나오는 416%가 나온다. 그래서 가중평균의 용적률 여기다 건물 질 때는 요 건물 짓죠? 이때 건물 질 때 용적률은 500%도 아니고 80%도 아닌 416%를 용적률을 적용하란다. 이 용적률을 416% 적용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중평균의 값을 적용한 겁니다. 자, 반면에 요 밑에는 이제 무슨 적이죠? 도로변을 따라. 자, 어떤 게 도로죠? 지금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도로입니다. 이 도로변을 따라서 뭐가 지정될 때? 상업지역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답니다. 어디를 따라서? 도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상업지역이 걸쳐 있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도 이쪽 그림으로 와볼까요? 무슨 말인지? 여기 뭐가 나 있다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도로변에는 뭐가 들어찹니까? 상가 건물 같은 게 쭉 들어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뒷골목에도 상가 있고 또 이쪽 건너편에도 마찬가지로 상가 있다 치자. 그때 뭐를 따라서? 이 도로변을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이렇게 도로변을 따라서 지정돼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상업지역 안에 들어있는 이런 지역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때는 기준 면적이 얼마가 안 되고 330이 아니라 660으로 다 기준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적이 지금 어디에 걸쳐 있다? 이건 지금 이렇게 세로로 잘랐는데 위쪽에는 중공업적이고 아까 이건 저쪽에 준주거죠? 이쪽은 농림적. 이 그림은 위에는 중공업적, 밑에는 상업적. 여기죠? 도로변에 따라 띠 모양으로다. 도로변에 따라 띠 모양으로 이렇게 상업적이 걸쳐 있는 요 대지에 대해서는 요 대지는 지금 걸쳐 있죠? 이거 봐. 요 대지가 요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되는데 요 대지가 위쪽은 중공업지역에 걸쳐 있고 밑에 쪽은 상업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자, 그때는 둘의 면적이 하나는 800이고 하나는 400이랍니다. 그럼 위에는 800, 밑에는 400 이렇게 됐잖아. 그럼 아까 330 이해되는 게 아니라 330 초과됐잖아. 그래도 얼마 이하입니까? 660점부터 이하에 들어가죠. 그때도 똑같이 아까 위에 있던 여기를 그대로 적용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때는 준공업지역은 800이고 상업지역은 400이라 하더라도 도로변을 따라 띠머리 된 상업지역에 걸치는 이 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준이 660 이하 되는 게 있으면 건폐율 용적률은 전체 대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의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서 하는데 건축자는 위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마찬가지야. 건축자는 그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정원합니다. 그럼 위에서는 면적이 어디가 넓죠? 준주거지역이 800이고 농림지역이 200이었으니까 그때는 잘 봐.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요 800제곱미터만 짓는 게 아니고 전체 대지라 그랬으니까 이쪽 농림적인 여기까지도 무슨 건축물 짓는다? 준주거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축물 짓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대지 전체에 대해서 여기도 준주거지역 건물 짓고 이쪽 농림지역에 속하는 요 일부 땅도 준주거지역에 건물 짓습니다.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죠? 자, 이때는 660 이하가 되는 들어가니까 400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준다? 면적이 가장 넓은 게 중공업지역이잖아. 그럼 여기만 중공업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축물 짓는 게 아니고 요 상업지역에 걸치는 여기도 중공업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축물을 자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공업지역, 요 밑에도 중공업지역, 즉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인 중공업지역에 관한 걸 여기는 양쪽 다 적용한다. 위에는 가장 넓은 준주거지역에 관한 걸 양쪽에 다 적용한다. 밑에는 중공업지역에 관한 걸 아래 위에 다 적용한다. 아셨죠? 이게 바로 면적이 가장 넓은 걸 적용한다는 뜻이더라. 그래서 밑에 그림만 본 겁니다. 그때는 중공업지역에 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걸 적용한다. 물론 여기는 준주거지역에 관한 걸 적용하고 여기는 중공업지역에 관한 걸 적용한다. 이게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적용한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하나 있죠. 그런데 밑에 둘 이상의 용도점에 걸치는 거죠. 이 원칙까지만 받고 나머지 예외 세 가지는요. 아까 저 전 페이지에서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원칙에 관한 것만 여기서 이걸 본 것이고 이제 나머지 예외 세 가지 또 나오는 게 있어. 그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건 그림을 잘 보면 이해야 돼. 자, 첫 번째 여기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전체가 준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래. 전체가 준주거지역이야. 근데 거기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뭐 정한다?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했잖아. 그 용도지구에 여기 미관지구,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미관지구, 고도지구를 어디다 지었다? 준주거지라는 용도지구에다 지정했는데 요 하나의 대지가 지금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여기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지나가는데 이게 대지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걸쳐 있다라. 이게 핵심입니다. 대지라는 건 이렇게 땅을 거치는 게, 이 땅을 거치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걸쳐 있대. 그때 그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 있다?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이렇게 걸쳤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할래?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지나가는 선까지만, 즉 미관지구, 고도지구 지나가는 선, 여기까지 지나가잖아. 여기까지만 미관지구, 고도지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아니라 어디까지?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래. 그러면 그 건축물 전부니까 여기까지고, 더 나가서 대지 전부니까 여기까지네. 건축물하고 대지 전부까지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거기다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적용되면, 미관지구가 건축물에 걸쳤을 때요,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가 미관지구, 고도지구로 정합니다. 반면에 건축물이 어디에 걸쳐 있다? 방화지구에 걸쳐 있답니다. 이게 방화지구야. 그게 이렇게 지나갔죠. 건축물에 또 방화지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지금 지나가는 여기까지만 적용할까? 아니요.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가 건축물에 걸쳐 있는 여기까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 전부까지, 요 건축물이 있는 데까지만입니다. 조심할 건 대지 전부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관지구, 고도지구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여기는 방화지구는 그 건축물 전부까지만 방화지구 적용하고, 이 부분은 방화지구에 관한 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대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 녹지지역과 그 밖에 나머지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어떡할래? 하나의 대지가, 땅이죠? 하나의 대지가, 이거 대지야? 하나의 대지가 이쪽은 녹지지역, 이쪽은 준주거지역, 이렇게 걸쳤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면적과 관계없이, 이게 중에 면적과 관계없이 이쪽은 녹지에서 짓는 건축물, 이쪽은 준주거지에서 짓을 수 있는 건축물을 각각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녹지에서 짓는 건축물, 이쪽은 이쪽 준주거지에서 짓는 건축물. 그때 건폐율 용적률도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여기다 적용하고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이쪽에다 각각 적용한다. 이게 핵심이죠. 다만 이 녹지지역 안에, 이건 이쪽 녹지지역, 녹지지역 안에는 이 건축물이, 여기 건축물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걸쳐 지나간다?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이렇게 또 지나간다면 아까 있던 요걸 그대로 적용합니다. 어디까지?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니까 여기까지죠.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를 미관지구, 고도지구를 여기까지 정한다. 준주거지역에 넘어선 여기까지도 미관지구, 고도지구가 건축물 및 대지 전부니까. 반면에 녹지지역 안에 역시 방화지구가 건축물에 걸쳐 있으면 이때는 방화지구에 가는 건 대지까지가 아니라 그 건축물이 지나가는 건축물 전부까지만 방화지구에 관한 걸 적용한다.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런 위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똑같이 적용해서 그때는 건축물 및 대지 전부까지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가는 건 건축물 전부까지만 방화지구에 가는 걸 적용한다. 예, 요 그림을 보면서 그냥 이 말귀로 봐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요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이해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다음에 계도시수 임이라는 뭐까지 살펴봤다? 용도 구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무슨 내용을 살펴보자?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들,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으로 넘어서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